샬롬 엘라나는 알고 있다. 7번째.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삼킬 때 그렇듯이 머리를 살짝 흔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좌석에 앉은 채 몸을 옆으로 기울인다. 그러곤 알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도록 가볍게 몸을 흔든다. 이번에는 성공이다. 알약이 그녀의 목을 긁고 내려가면서 사라진다. 엘라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기 팔 위에 엎드린다. 그러고는 주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에 쥐고 있는 종이팩을 똑바로 편 다음 천천히 옆으로 눕는다. 그녀는 기다린다. 손 하나가 자동차 앞 유리창을 닦으려고 한다. 엘라나는 좌석 사이로 난 공간을 통해 그 손을 볼 수 있다. 택시 운전사가 다시 경적을 울린다. 이번에는 연속해서 경적을 울린다. 결국 그 손은 유리창에 뿌려놓은 세제를 쓱 닦아내더니 어디론가 사라진다. 엘라나는 손의 주인을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손이 아주 작고 주름도 없던 걸로 봐서는 아마 아이인 듯하다. 그러나 모두 그녀의 추측일 뿐이다. 지금 그녀의 위치에서는 타고 있는 택시에 더러운 천장에 붙어있는 것만 확실히 볼 수 있다. 택시 운전사가 말한다. 젠장. 엘라나는 누구한테 한 말인지 그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가만히 있기로 한다. 대신 그녀는 여태 몸에 눌려있던 팔을 조금씩 움직여 본다. 자기 체중에 눌려 저리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무진 애를 쓴 끝에 팔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작은 승리를 거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택시 운전사가 라디오를 켜자 그녀는 속으로 기뻐한다. 당분간 말없이 조용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라디오 아나운서가 택시 운전사의 마음을 훤히 읽었다는 듯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에 용기를 얻었는지 운전사는 갑자기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자기 말이 맞다며 울분을 터뜨린다.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택시 운전사는 운전 아나운서의 말에 적극 찬성하며 룸밀러로 엘라나의 눈치를 살핀다. 뭘 떨어뜨리셨어요? 그가 묻는다. 내 몸이 떨어졌어요. 엘라나가 대답한다.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아요. 그녀는 옆으로 누운 채 대답한다. 도와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방금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잠시 차를 세울까요? 아니요. 그냥 가주세요. 설마 뭔가를 밖으로 내어놓으시는 건 아니죠? 내어놓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토하는 거 말이에요, 부인. 그럴 리 있나요? 기사님, 못 쓸 병에 걸려서 그런 것뿐이에요. 무슨 병에 걸리셨는데요? 파킨슨 병이요. 엘라나가 말한다. 아, 파킨슨 병이요? 운전사가 따라 말한다. 예전에 병원에 갔을 때 나도 그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고 했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죠. 다 술 때문이었어요. 손이 떨린 게요. 다 술 때문이었죠. 술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아, 그거 참 다행이네요. 엘라나가 말한다. 그런데 그때 아내한테서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길거리로 내쫓아 버리겠다지 뭡니까? 여자들은 다 그래요. 인정사정 봐주는 법이 없으니까요. 여자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남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하지만 일할 때는 안 마셔요. 일할 때만큼은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술을 좋아한들 어쩌겠어요. 엘라나는 자기가 술을 좋아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 의 생각이 미친다. 그녀는 택시 천장의 한 이음매에서 다른 이음매로 기어가는 거미를 보면서 마시지도 않는 와인을 떠올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살며시 한 번쯤은 술에 흠뻑 취해도 보고 운전도 배우고 비키니도 입어볼 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생각한다. 연인 이왕이면 연희도 만나봤어야 했어.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안티오네와 가졌던 것뿐이다. 평생 한 남자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늙고
구부러진 팔을 깔고 누워 있다시피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그녀는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 대신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는 건 아니다. 그저 도저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묘한 감정이다. 여지껏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말이다. 대체 누구를 위해 순결을 지켜왔단 말인가? 무엇을 위해 정들을 지켜왔단 말인가? 남편을 잃고 난 뒤 무슨 이유로 무슨 희망을 품고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 수절해 왔단 말인가? 순결, 정절, 수절이 오늘 이 순간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원한다면 궁금했다. 그 이유는 파키스병 때문이지 아니면 내 나이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과부라서 그런 건지 궁금하다. 어쩌면 그것에 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더불어 파킨스병에 걸린 여자가 원한다면 궁금하다. 그녀는 다음번 진료 때 베네가스 박사에게 그걸 물어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빙긋 웃는다. 그건 파킨스병에 걸린 남자는 어떨까? 파킨스병에 걸린 남자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남자는 훨씬 더 어려울 거야. 그녀는 생각한다. 여자처럼 가만히. 그렇다면 파키스병에 걸린 남자는 알약 복용 시간에 맞추어 정해 놓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떠올리면서 그가 서글프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라디오에서 블레로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택시 운전사가 콧노래로 흥얼거린다. 가수가 첫 소절을 부르자 택시 운전사가 화답하듯이 이어 부른다. 마치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몇 마디 더 흥얼거리던 운전사는 나머지 가사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곧장 와인과 술로 화제를 돌린다. 계속 술을 마시며 아내한테 쫓겨날 판이에요. 엘라나는 마지막으로 마신 술은 로베르트 알마다가 처음으로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왔을 때 가져온 딸기맛 발포성 와인이었다. 물론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그때가 첫 상견례였다. 저 꼽주가 한 가족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안 그래 리타? 그를 꼽주라고 부르지 마. 원래 진실은 불쾌하지 않은 법이야. 아니, 그건 당연히 불쾌한 말이야 엄마. 그럼 저 애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상하는지 한번 볼래? 로베르토와 리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가지는 확신으로 한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가장 광범위하고 임의적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반복되는 관념을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걸었던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을 따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따라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려주는 확신.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준 밀약의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깊게 새겨진 확신은 성당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로베르트의 경우 공포는 비 오는 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날씨든 가리지 않고 성당을 무서워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리마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로베르트의 어머니 마르타, 아니 미미, 그의 어머니는 페루에서 귀국한 뒤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 미미는 연인이었던 탱고 댄서를 쫓아다녔다. 노베르트의 아버지는 아니고 일요일과 공휴일마다 그녀가 바텐더로 일하는 스포츠 클럽으로 무료 공연을 하러 오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아들을 데리고 다녔다. 엄마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아기였을 때부터 등에 혹이 뚝 붉어졌는데 누가 걔를 데리고 살겠어. 그만해 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모자에게 질린 탱고 댄서는 어머니의 욕망 말고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그 나라에서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들 내쫓아 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전에는 매니큐어 바르는 것밖에 할 줄 몰랐지만 미용학교에 다니면서 머리 손질과 커트, 염색 기술을 배웠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료를 통해
바람코에 방을 하나 빌렸다.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당장 아들을 데리고 귀국하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빨리 돌아갈수록 실패만 더 분명해지게 뻔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페루에서 아들과 함께 이를 악물고 버틴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늘 구름으로 뒤덮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보면서 매일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그 도시에서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기척도 없이 빠르게 흘러갔다. 꼬마는 자랐고 그와 더불어 등의 혹도 더 크게 자랐다. 그의 친구들이 여자를 데리고 단식의 다리로 가서 영원한 사랑 운운하며 사탕 발림을 늘어놓는 사이 그는 이틀에 한 번씩 혼자 그 다리에 가서 멀리 있는 에르미타 성당을 지진으로 종이 떨어지는 바람에 신부의 머리가 박살 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성당을 망연히 바라보곤 했다.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위치는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길에 난 얼룩이 신부의 뇌가 쏟아져 나온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라고 했다. 말 안 들으면 머리 없는 신부님이 널 잡아 간단다.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그를 돌봐주던 할머니는 자주 그렇게 으름장을 놓곤 했다. 어린 시절 로베르토는 못된 짓을 일삼는 아이는 아니었다. 때문에 머리 없는 신부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자랄 일은 없었지만 대신 그가 공포를 느낀 대상이 있었다. 바로 성당 종탑이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종이 떨어진 사람이 죽게 될 확률을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성당 앞을 지나갈 때는 자기 머리가 날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도 로베르트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그는 어떤 성당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따라서 로베르트가 리타를 살해한 뒤 종탑에 매달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힘에서 리타의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은 제쳐두더라도 로베르트가 성당 근처에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엘라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엘라나는 로베르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경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가령 그가 사건 당일 내부 감사를 받느라 하루 종일 은행에 머물면서 현금 계산을 했고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20명도 넘는다는 식으로 엘라나가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용의자와 범행 동기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때 경감이 늘어놓은 답변이었다. 혹시 도와줄 분은 안 계신가요, 부인?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거미가 사라지는 순간 택시 운전사가 그녀에게 묻는다. 아니요, 없어요. 엘라나가 대답한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네, 원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은 맨날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살해당했어요. 엘라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 이놈의 나라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니까요. 부인, 우리도 거리에 잘못 나갔다가는 황천길로 가기 십상이라고요. 세상에 어쩌다 요 모양 요꼴이 됐는지 택시 운전사가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택시 운전사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살해당해서요 라는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가 한 말 중에 그녀와 그녀의 몸을 내포한 우리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도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 엘라나는 그가 잠시라도 입을 다물어 주기를 바란다. 그녀가 개인적인 문제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녀가 알고 있는 대로 한동안 그녀의 것이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육체를 움직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녀는 그저 라디오에서 다시 볼레노 음악이 나와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비록 엘라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택시는 리베르타로도 거리를 따라 경마장 앞을 지나간다. 때는 정오가 설피 지난 듯하다. 그렇다면 해가 머리 위에 내리쪼이면서 자동차 지붕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터였다.
택시 옆에서 승합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에 그녀가 화들짝 놀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큰 소리가 났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소리는 소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자기 일에 집중한다. 이제 몇 블록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고 그녀를 가둔 몸은 움직임을 시작해 다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명령을 내리고 몸이 그녀의 지시대로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 수평으로 누운 상태에서 오른발을 몇 센티미터 간신히 들어 올렸다가 내린다. 그러고는 왼발도 똑같이 들어 올렸다 내린다. 다행히 두 발은 말을 듣는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시도한다. 오른발을 들어 올렸다 내리고 다시 왼발을 들어 올렸다 내린다. 그리고 또다시 시도한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일단 쉬기로 한다. 그녀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단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몸을 일으키기 위해 잡아당길 만한 지렛대만 있으면 된다. 손이든 긴 막대기든 끈이든 뭐든 아무거나 상관없다. 일어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디딘 다음 다시 멈추고 또 약을 먹고. 엘라나는 미미도 리타를 죽였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아베와 네다에게 그 쓸모없는 명단에 그녀의 이름을 넣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리타를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지. 엘라나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누구를 죽이고 싶어 했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야. 설령 그게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해도 말이지. 어떤 생각을 했거나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처벌을 받는다. 이마저도 전부는 아니고 가끔 그렇게 될 뿐이다. 미미는 분명 아니다. 물론 미미는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물,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곱주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 리타가 언젠가 죽기를 바랐을 거야. 하긴 골맞지만 그래도 아무도 제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맹장처럼 자기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아들을 시체나 다름없는 내 곁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니 그런 마음이 둘만도 하지. 하지만 엘라나는 리타가 성당종에 매달린 채 폐로 들어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과 그 전으로 그녀와 함께 미용실에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미미가 딸 아이를 죽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건 리타의 아이디어였다. 엘라는 양쪽 벽의 거울에 늘어서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광고 포스터와 한물관 헤어스타일을 한 여자들의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곳에서 오후 한낮을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다. 미용실이든 어디든 시간을 허비하고 싶을 마음은 눈꽃 많고도 없었다. 리타는 자기가 예약한 시간에 맞춰 미용실에 가서 머리 감기와 커트, 염색, 스타일링,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관리, 제모에 이르기까지 다 하고 오라고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다. 예약 시간도 엘라나의 몸속에서 레보도파의 약 기운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약 복용 시간에 고려해서 잡아둔 것이었다. 더 툴툴거리지 말고 그냥 가 엄마. 손질 받고 나면 한결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 나는 다 괜찮은데 발톱 때문에 좀 성가시게. 다음 주쯤 네가 깎아주면 되잖아. 그래 맞아 엄마. 좀 역겹기는 해도 난 엄마 발톱을 잘라줄 수 있어. 오늘 당장 해줄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럼 그 다음이라니 무슨 소리야? 발톱 깎은 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 난 염색이나 커트 같은 건 못해. 그런 걸 꼭 해야 되니 리타? 엘라나가 물었고 리타는 답을 하기 전 엄마를 힐끔 봤다. 엄마, 요즘 거울 본 적 있어? 아니, 엘레나가 딸에게 대답한다. 거울을 보면 내가 왜 그러는지 알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나면 거울 앞에 가서 좀 보라고. 목욕탕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라고는 수도꼭지하고 세면대밖에 없거든. 그럼 거울을 내리면 되잖아, 엄마.
거울을 벽에서 떼어내서 엄마 앞에 놓고 한번 보라고.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외모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니, 리타? 엄마의 외모가 어쩐지가 아니라 엄마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리타는 속으로 엄마에게 말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엄마를 보는 건 바로 나야. 난 매일 엄마를 일으키려고 침대로 가잖아. 그때마다 틀니도 안 낀 엄마의 얼굴과 아무 표정도 없는 눈동자가 보여.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끈적끈적한 침과 음식이 뒤섞인 엄마의 해벌린 입에 가득 찬 역겨운 반죽을 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밤이 되면 내가 엄마를 침대에 눕히고 틀니를 담가둘 컵을 갖다 주잖아. 그런데 엄마는 그 가벼운 틀니조차 집어넣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손으로 집어서 컵 안에 넣어야 해. 그러고 나서 나도 자러 가지만 그렇다고 하루가 끝난 건 아니야. 새벽 2시나 3시쯤 엄마가 화장실에 간다고 꼭 나를 깨우니까. 그럼 난 엄마를 부축하고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다 본 뒤 다시 올려주지만 거길 닦지는 않아. 맞아, 엄마. 그것까지는 못하겠더라고. 그건 정말 못하겠어. 그래서 대신 엄마를 비대에 앉히고 수건을 줘. 축축한 수건을 받고 나면 변기 물을 내려. 그런 다음에 엄마를 다시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주지.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나를 빤히 쳐다봐. 이는 다 빠져서 늘 무언가에 놀란 듯이 눈을 휘둥그른 채 뜬 채 말이야. 밤에는 구레 나룻이 철새로 된 줄처럼 자라나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는지 몰라. 그리고 엄마는 내가 방에 가려고 하면 꼭 나를 붙들러 발을 가지런히 놓아달라고. 이불을 바로 펴달라. 아니면 베개를 똑바로 놓아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엄마 부탁을 다 들어주면 내 방으로 가려다 낌새가 이상해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 오줌 냄새가 코를 찔러. 그동안의 피부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런지 냄새가 절대 가시지를 않아. 그러고 나면 가쁘면서도 쉴 듯한 엄마의 숨소리가 들리고 나는 침대 머리맡 탁자에 불을 끄지. 아, 그 전에 내 손으로 컵에 집어넣은 틀니를 다시 확인해. 틀니를 한 번 더 본 다음 내 잠옷에 문질러 닦아. 그러면 나한테 틀니 냄새가 나. 그리고 틀니에서는 엄마 냄새가 나고. 리타가 엄마에게 말한다. 문제는 바로 나야. 엄마, 내가 늘 엄마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내가 미용실에 가면 뭐가 바뀐다는 거니? 아니, 아무것도 엄마 말이 맞아. 엄마 생각대로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어차피 갈 거고, 그러면 뭐라도 바뀔 거야. 리타는 엄마를 끌고 미용실로 가서 대기실에 앉는 등나무 의자에 앉혀 놓았다. 그녀야 엄마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미미한테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훨씬 더 부르퉁한 모습이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리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엘라나는 가만히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다. 그녀의 시선은 몇 달 동안 털지 않았는지 흙과 여러 색깔의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황마 깔개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직한 컵과 테이블에 한때 새 것이었지만 지금은 낡아 빠진 잡지 더미와 로얄 젤리, 알로에 베라 배치와 같은 자연식품을 이용하면 건강을 증진해 준다고 장담하는 건강제품 전단지와 안내 책자 더미로 살짝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예외라는 것을, 그런 약속은 그녀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엘라나는 알고 있다. 그녀는 팔을 뻗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잡지나 한 권 집어들고 기다리는 동안 읽는 척하며 책장을 빠르게 넘겼다. 종이가 한데 붙어 있어서 한 번에 여러 장이 같이 넘어갔다. 그래서 엘라나는 검지에 침을 묻혀 묻어있는 종이를 하나씩 떼어가며 넘겼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리타와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만 것이다. 리타가 옆에 있었더라도 또 잔소리를 퍼부었겠지.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 파키스병 때문에 책장 넘기는 것도 힘들다는 걸 모르겠니? 변명하지 마 엄마. 엄마는 늘 그러잖아. 엄마가 잘못해놓고 언제나 병 핑계만 대더라니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미용실 구석에 설치된 2대의 스피커를 향해 피아노 협주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선 방송인지 뒤틀린 소리가 났다. 샴푸와 피부용 크림 향이 염색약과 뜨거운 왁스 냄새와 범벅이 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났다. 엘라나는 그 냄새가 좋은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냥 그런 냄새였다. 그녀가 잡지를 거의 다 넘겨보았을 때 한 여자가 그녀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 이리로 오세요. 이런 젠장. 할머니라니. 엘라나가 그녀에게 차갑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 여자가 뭐라 말대꾸 하기 전에 슬쩍 웃어 보였다. 엘라나는 농담으로 가시돋친 말을 숨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분노도 가라앉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이런 할머니라니. 그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기를 일으켜 달라고 손을 뻗었다. 그 여자는 엘라나의 손을 붙잡고 엘라나를 일으키려고는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턱도 없었다. 다른 여자가 오더니 엘라나의 어깨 밑을 잡고 뒤에서 밀었다. 어깨 밑을 잡고 뒤에서 밀었다. 그 여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맡아서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훤히 안다고 큰소리쳤다. 일단 자리에서 일으키자. 굳이 그런 것까지는 없다는데도 그녀들은 양쪽에 서서 마치 걸어 다니는 발걸이처럼 엘라나를 한 팔씩 부축해 의자로 데려갔다. 제일 먼저 염색부터 했다. 그녀들은 엘라나의 가슴 주변을 수건으로 두른 다음 옆에 터진 검은색 비닐 가운을 입혔다. 엘라나 부인, 머리를 조금만 더 들 수 없을까요? 미미가 하소연하듯 말했다. 엘라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간신히 고개를 들어올리면 고개는 곧장 원래 위치로, 그 여자 망할년의 병이 가라고 명령한 곳으로 뚝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뜨거운 바람이 곧바로 목덜미에 쏟아지는 기계 아래에서 20분 동안이나 앉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세면대에서 머리를 헹구는 일이었다. 엘라나의 머리를 감기기 위해 여자 셋이 달라붙어야 했다. 한 명이 엘라나의 몸을 붙들고 다른 한 명이 그녀의 목을 잡고 뒤로 젖히는 사이 또 다른 한 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을 벌린 채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자기 일인 것처럼 미미가 마사지 룸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앉아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렸지만 소용없었다. 미미는 종업원들에게 버럭 화를 내며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들은 세숫대야를 가져와 그녀 앞에 받쳐놓고 주전자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따라 부었다. 그들은 주전자에 물을 2번이나 더 채워야 했다. 엘라나는 흘러내리는 물줄기 틈으로 최대한 깊게 숨을 쉬어야 했다. 마침내 머리카락에서 염색약이 다 빠졌는지 그녀가 치마 위에 받쳐 들고 있던 세숫대야에 맑은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나머지는 다음 날 하면 안 될까요? 엘라나가 사정했다.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미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장차 내 며느리가 될 아이한테 체면을 구길 수는 없잖아요. 엘라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저 여자는 리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까 말이다. 리타가 폴코스로 해달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다고요. 아무튼 부인은 새색시처럼 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테니까 그리하세요. 새색시. 엘라나는 그녀의 말을 따라했다. 정 힘드시면 마사지 침대에서 잠시 쉬실래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희 직원한테 마사지를 받으면 온몸의 긴장이 풀릴 거예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기분이 상한 미미가 그녀의 팔을 잡고 다시 의자에 앉혔다. 그러곤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빗으면서 엉킨 데를 풀어주었다. 수백 번의 빗질을 끝난 뒤 화가 다 풀리고 나서야 미미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할머니가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엘라나는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 여자가 끝내 바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리타에게 자기 아들을 빼앗기는 것과 그들 사이에서 손자가 태어나는 일일 테니까. 리타가 올해로 44살이에요. 엘라나가 말했다. 그래서요? 미미가 쌀쌀맞게 대꾸했다. 그 아이 덕에 할머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엘라나 부인. 65살 먹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뉴스 못 보셨어요? 65이면 거의 내 나이인데 1년 반만 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라는 말이 허공에 맴돌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도 65살이 다 되어 간다고요. 엘라나가 다시 입을 떼자 미미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그녀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이에 모두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분위기를 바꾸고자 화제를 돌렸다. 엘라나는 더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이를 낳았다는 그 여자가 자기와 또래일지는 몰라도 자기처럼 몸이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다. 파킨스병에 걸린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녀는 궁금했다.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아이를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 아이를 밀어낼 수가 있을까? 악에게 젖을 줄 수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약 때문에 태아가 해를 입는 건 아닐까? 리타가 태어나면서 망할년의 병이 아무도 모르게 리타의 몸에 도사리게 된 건 아닌지 궁금했다. 싹을 틔우기 위해 비옥한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그녀는 병이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기 딸도 몸속에 똑같은 씨앗을 품고 있을지, 그래서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을 틔워 자기처럼 고통스럽게 살게 될지 궁금했다. 하지만 모두 쓸데없는 질문이었다. 그때 엘라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날 저녁이 지난 뒤 딸의 몸속에는 싹을 틔울 그 어떤 씨앗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니 재물은 그나마 가장 간단한 편에 속했다. 재물을 담당하는 여자 종업원이 뜨거운 왁스를 묻힌 스틱을 들고 엘라나 옆에 웅크렸다. 그녀는 장갑 낀 왼손을 엘라나의 이마에 대고 머리를 위로 살짝 밀었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마치 반죽하듯이 스틱을 돌리면서 코털이 난 부위에 왁스를 발랐다. 굳은 왁스를 뗄 때도 생각만큼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털이 조금 남아 있었다. 여자 종업원은 핀셋으로 나무털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까지 꼼꼼히 할 필요는 없어, 아가씨. 그 사이 손과 다리 제모는 미미가 직접 하고 있었다. 엘라나는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바로 자기 앞에 거의 같은 높이로 몸을 구부린 채 일에 몰두하고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저 여자는 내 딸이 자기 아들과 결혼하려는 것을 연 못마땅해 하고 있어. 싫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 걸 보면 우린 서로 닮은 데가 있어. 만약 엘라나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우리 둘이 서로 닮았다고 말했다면 어떨까? 엘라나는 그 말을 들은 미미의 표정을 떠올리며 슬그머니 웃었다. 미미가 엘라나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을 무렵 리타는 이미 성당 종탑에 매달려 있던 것이 틀림없다. 미미가 엘라나의 발 뒤꿈치 각질을 제거하는 동안 그녀의 조수들은 엘라나의 머리를 자르고 맵시게 매만지는 동시에 발톱을 손질했다. 그 사이 저녁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엘라나 부인. 더 원하시는 게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녀가 준비를 마치자 그들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었다. 이번에도 3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일으켜야 했다. 앞으로 자주 오셔야 돼요. 미미가 그녀에게 말했다. 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말이죠. 발꿈치가 그런데 샌들을 어떻게 신으시죠? 내가 알아서 신어요. 엘라나가 대답했다. 정 안 되면 리타가 신겨주기도 하고요. 힘드시더라도 밤마다 뒤 발꿈치에 로션을 발라보세요. 그러면 굳은 쌀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테니까요. 정작 엘라나는 뒤꿈치 굳은 살에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았지만 미미는 거듭 말한다. 로베르토 편에서 금자나 로션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써보세요. 쓰지도 않고 묵혀두다 버릴 게 뻔한데 엘라나는 생각한다.
걷기, 먹기, 화장실 가기, 눕기, 일어나기, 의자에 앉기, 고개를 뒤로 젖혀지지 않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알약 먹기, 빨대로 물 마시기, 숨쉬기. 안 그래도 매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여기에 또 귀찮은 일을 덧붙이기는 싫었다. 안 되지, 안 돼. 나는 절대 금자나 로션을 뒷발꿈치에 바르지 않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미미는 그녀를 부축해서 전신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갔다. 자, 한번 보세요. 엘라나 부인. 그녀가 말했다. 완전히 딴 사람 같죠? 엘라나는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옆으로 고개를 돌려 곁눈질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카락 한 가닥이 눈 위로 흘러내리자 자기가 손질한 머리가 어떤지 유심히 살펴보던 여자 종업원 한 명이 서둘러 클립으로 머리카락을 고정한 뒤 헤어스프리어를 뿌려주었다. 드디어 뭔가가 조금씩 보였고 엘레나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몸과 옆에 서 있는 여자, 근본적으로 서로 닮은 데다 나이도 한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은 저 여자의 몸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어때? 보이나요? 엘라나 부인, 많이 늙어 보이네요. 택시는 끝.